제14화 손견의 죽음 제1장 이 무렵 야망을 가진 원술은 자신이 태수로 있는 남양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었다. 마침 원소가 기주를 새로 얻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부족한 말 1,000마리만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뻔뻔하구나. 말 1,000마리가 누구 집 애 이름이냐? 원소는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원술은 발끈했다. 종놈 출신이 두고 보자. 정실 출생의 원술은 노비에게서 태어난 이복형 원소를 언제나 얕잡아보는 경향이 있었다. 명문원씨 집안의 적자는 자기이고 원소는 어디까지나 서자였다. 그런데도 여론의 지지는 늘 자신이 아니라 원소에게 쏠리는 것이 못마땅하던 그였다. 원소 또한 자신을 형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원술의 속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 1,000마리의 요청을 계기로 이복 형제 간의 반목이 다시 불거졌던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군량이었다. 병력을 지나치게 늘리다 보니 군량미가 부족해졌던 것이다. 원술은 형주목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추수 때까지 양곡 20만 선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뻔뻔한 사람이로군. 누구 좋으라고 20만 섬을 빌려준단 말이냐? 바로 위쪽에 위치한 남양군의 군사력 증강에 위협을 느껴온 유표는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나 뻔뻔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원술은 감정이 크게 상하여 원소와 유표, 양쪽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다. 분노는 때로 묘책을 떠오르게 한다. 오라! 원수가 공손찬을 이용해서 한복의 기주를 빼앗은 것처럼 나도 손견을 이용해서 형주를 손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손견에게 은밀히 밀서를 보냈다. 전일 유표가 공익인을 막은 것은 나의 형 본초의 계략이었소. 이제 본초는 또 유표와 짜고 강동을 치려 하니 공은 속히 군사를 일으켜 유표를 치고 내가 공을 위해 본초를 치면 두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공은 형주를 취하고 나는 기주를 취하면 되는 것이니 절대로 이를 그르치지 마시오. 밀서를 읽고 난 손견이 중얼거렸다. 전일 내 귀로를 끄는 유표란 놈은 결코 참을 수 없지.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원한을 갚는단 말이냐. 그리고는 즉시 정보, 황계, 한당 등을 불러들여 의논했다. 그러자 정보가 말했다. 원술은 속임수가 많아 믿을 수 없는 위인입니다. 손견이 말했다. 나도 원술이 본래 거짓이 많은 소인배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나를 이용해 유표를 제거해보자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나도 내 스스로 원술을 갚으려는 것이지 원술 따위를 믿고 무얼 해보려는 것은 아니오. 그는 즉시 황계를 강변으로 보내 싸움배를 배치하고 무기와 군량, 말먹이풀을 충분히 실은 다음 큰 배에 말을 싣게 하는 등 길이를 택해 군사를 일으켰다. 강에 있던 세작이 이를 탐지해 유표에게 보고했다. 손견이 형주를 치기 위해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유표는 급히 문무관원과 장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물었다. 손견이 지난날의 원한을 풀려고 대군을 일으켜 형주로 향하고 있다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괴량이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황조에게 강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가 싸우게 하고 주공께선 형주 양양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받쳐주십시오. 손견은 강과 호수를 건너오느라 피곤할 터이니 어찌 능히 무력을 쓸 수 있겠습니까? 괴량이 언급한 형주, 양양이란 형주와 주 소재지인 양양을 아울러 일컫는 형주의 통명으로 줄여서는 형양이라 불렀다. 유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황조에게 방비를 서둘러 이른 다음 대군을 일으켰다. 이윽고 손견이 출진하는 날 그의 아우 유대 손정이 느닷없이 조카 7명을 데리고 나와 말 앞에 엎드렸다. 그가 데리고 나온 조카 7명이란 손견이 정실 5부인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 손책, 자는 백부. 둘째 아들 손권, 자는 중모. 셋째 아들 손익, 자는 수필. 넷째 아들 손광, 자는 계좌. 등과 손견이 5부인의 동생인 둘째 아내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손남과 딸 손인 그리고 소실 유씨의 아들을 입양하여 얻은 여섯째 아들 손소 등 모두 6남 1녀였다. 아우는 갑자기 무슨 일이냐? 제가 이렇게 조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이번 출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동탁이 권력을 전행하고 있는데도 임금이 나약하여 나라하니 크게 어지럽습니다. 이 때문에 문영웅들이 들고 일어나 각기 한 지방씩 꿰차는 가운데 오직 강동만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작은 원한을 갚고자 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니 원컨대 형님께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형님, 이것이 뭇백성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비록 새 형수님과 7 아들딸이 부탁하더라도 저는 형님의 출진을 말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싸움은 사사로운 원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손견은 단호했다. 아오는 여러 말 말라. 내 장차 천하를 누비려 하는 터에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를 어찌 그냥 둔단 말이냐? 손정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맏아들 손책이 앞으로 나섰다. 아직 17세의 홍한 미소년이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가셔야 한다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너는 아직 어리니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아우를 돌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손정은 어린 조카가 전장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나 손견은 담력과 기계가 넘치는 맏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출전을 허락했다. 아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예, 아버지. 그날 손견은 아들과 같은 배를 타고 번성으로 쳐들어갔다. 제2장 유표의 장수 황조는 강변의 활잡이와 쇠뇌잡이를 매복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손견의 싸움배들이 기슭에 접근하자 일제히 화살을 퍼붓게 했다. 형세를 파악한 손견은 모든 싸움배에 영을 내렸다. 병사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바닥에 엎드린 채 왔다 갔다 하면서 황조가 활을 쏘도록 유인하라. 이에 손견의 군선들은 상륙할 듯이 연안으로 다가갔다가 물러나고 또 상륙할 듯이 연안으로 다가갔다가 물러나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흘 동안이나 되풀이했다. 그때마다 황조의 군사는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사흘 뒤에는 퍼부을 화살이 모두 동나고 말았다. 이를 확인한 손견은 병사들에게 다시 영을 내렸다. 배 위에 꽂힌 화살을 모두 뽑고 떨어진 화살을 모두 주우라. 그렇게 모은 화살이 모두 수십만 개나 되었다. 이제 그 화살로 적을 쏘라. 손견은 병사들에게 일제히 활을 쏘라고 명했다. 그날은 마침 순풍이었다. 화살이 떨어진 황조 쪽에서는 활로 응전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퇴각하자 손견의 군사는 연안에 손쉽게 상륙하여 기슭으로 올라갔다. 정보와 황계는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황조의 군영으로 쳐들어갔고 한당은 대군을 이끌고 뒤에서 덮쳤다. 이처럼 삼면에서 협공을 가하자 크게 패한 황조는 번성을 버리고 등성으로 달아났다. 손견은 황계에게 싸움배들을 지키라는 영을 내린 뒤 몸소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갔다. 황조는 군사를 이끌고 들판으로 나와 포진했다. 이에 손견도 들판에 진을 친 다음 진문 밖에 세운 깃발 밑으로 말을 몰고 나갔다. 완전 갑옷 차림을 한 손책도 창을 꼬나든 채 아버지 옆에 말을 세웠다. 그러자 황조도 왼쪽에 강하의 장호, 오른쪽에 양양의 진생 등 두 장수를 데리고 나오더니 채찍을 들어 손견에게 욕을 퍼부었다. 강동의 좀도두가 내 어찌 감히 한나라 황실의 종친당을 침범하느냐. 이를 듣고 손견이 좌우에 명하였다. 누가 나가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느냐?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한당이 달려나가자 상대 쪽에서는 장호가 달려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엇갈리며 30여 합을 싸웠다. 마침내 장호의 힘이 달리는 듯하자 진생이 비호같이 말을 달려나왔다. 협공을 당한 한당이 점차 밀리는 기색이었다. 이를 본 손책이 들고 있던 창을 내려놓고 활을 잡더니 진생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살을 날렸다. 활의 시위 소리와 함께 마리의 진생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말밑으로 떨어졌다. 장호는 진생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래서 달아나려 했으나 한당이 틈을 주지 않고 내리친 칼에 맞아 머리가 두 조각 나고 말았다. 장호와 진생이 쓰러졌다. 두 장수가 쓰러짐에 황조의 군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보는 황조를 사로잡기 위해 적진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자 황조는 투구를 벗어던지고 말마저 버린 채 보병들 사이에 섞여 달아났다. 황조를 잡아라. 손견은 달아나는 병사들을 덮치며 한수에 이르렀고 곧 황계에게 명하여 싸움배들을 간기슬게 정박시키도록 했다. 손견의 추격을 간신히 벗어난 황조는 폐잔병을 수습하여 본영이 있는
양양성으로 돌아간 뒤 유표에게 패전의 변명을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손견의 군대가 그렇게 강하더란 말이냐? 유표가 묻자 황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손견의 군세를 도저히 당해낼 수 없더이다. 이 말을 들은 유표는 급히 괴량을 불러 의논했다. 괴량이 말했다. 방금 싸움에 진 뒤라 병사들은 싸울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 밑에 해자를 깊이 파고 불을 높이 쌓아 그 예봉을 피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보내 원소에게 구원을 청한다면 이 보이는 절로 풀릴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채모가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그건 졸렬한 계책입니다. 적병은 성 밑에 다다랐고 적장은 해자에 이르렀는데 어찌 죽기만 기다리겠나이까.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한판 붙어보겠습니다. 유표는 그의 요청을 허락했다. 채모는 1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양양성을 나가 현산에 진을 쳤다. 그러자 손견이 승전을 맛본 군사를 이끌고 기세 좋게 밀고 들어왔다. 채모가 말을 타고 나오자 손견이 말했다. 저자는 유표 후처의 오랍이다. 누가 채모를 잡아오겠느냐? 이에 등뼈처럼 두들두들한 창 곧 철청모를 꼬나든 정보가 말을 달려나갔다. 그 기세가 어찌나 사나운지 채모는 몇 합 겨뤄보지도 못하고 꽁무니를 뺐다. 그러나 그냥 놓아보낼 손견이 아니었다. 대군을 휘몰아 뒤를 치니 온 들판이 죽은 시체로 가득했다. 채모는 군사의 태반을 잃고 양양성으로 간신히 도망쳐 들어갔다. 그제야 힘을 얻은 괴량이 유표에게 말했다. 채모는 좋은 계책을 듣지 않고 나갔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였으니 군법에 따라 참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리따운 채모의 여동생을 후치로 맞아들인 유표는 채모에게 벌을 주는 대신 괴량을 좋은 말로 설득하여 농성 준비를 시켰다. 제3장 유표의 군사가 농성을 시작하자 손견은 군사를 사방으로 나누어 양양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중군에 세워놓은 숫자 깃발의 깃대가 뚝 부러졌다. 숫자 깃발은 대장의 깃발이다. 병사들은 모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당이 말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잠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손견은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건 미신이오. 겨울이 오는 것을 알리는 삭풍 아니오. 그러니 불길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지. 나는 벌써 여러 번 싸웠지만 싸울 때마다 이겼소. 이제 양양성 함락이 눈앞에 있거늘 어찌 깃대가 부러졌다고 군사를 물린단 말이오. 병사들의 사기나 진작시키시고요. 손견이 미신이라 하므로 한당도 더는 권할 수가 없었다. 사기를 중시하는 진중인이 불길한 말을 되풀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한 조짐은 하늘의 별자리에도 나타났던 모양이다. 한당의 말을 듣지 않고 손견이 더욱 급하게 몰아치던 날, 양양성 안에서 밤하늘을 살펴보던 괴량은 다음날 아침 유표에게 말했다. 어젯밤 천문을 살펴보니 장군 별 하나가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별자리의 위치를 헤아려 보니 손견의 별에 해당합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원소에게 서찰을 띄워 원병을 청하십시오. 유표는 괴량의 권고에 따라 서찰을 써놓고 좌우에 물었다. 누가 용감히 포위망을 뚫고 나가겠느냐?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장수 여공이 호기롭게 나섰다. 소장이 가겠습니다. 그러자 괴량이 말했다. 내가 가겠다니 내가 일러주는 말을 잘 들어라. 예. 너에게 군마 500기를 줄 테니 활 잘 쏘는 자들을 많이 골라 데리고 가되 적의 포위를 뚫거든 곧장 현산으로 달려가라. 저들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군사를 나누어 100명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돌을 준비하게 하고 활잡이와 쇠뇌잡이 100명은 숲속에 매복해 두도록 하라. 그리하여 적병이 쫓아오거든 곧바로 달아나지 말고 빙빙 돌며 아군이 매복한 지점까지 유인한 다음 일제히 돌과 화살을 퍼부으라. 만일 싸움에 이기거든 연주포를 쏘아 신호를 올려라. 그러면 성에서도 즉시 나가 응전하겠노라. 만일 추격병이 없거든 포를 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라. 오늘 밤은 달빛도 그리 밝지 않을 터이니 해걸음에 성을 나가도록 해라. 괴량의 계책을 받은 여공은 물러나와 군사와 말을 준비한 다음 황혼 무렵에 조용히 동문을 열고 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500여기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었다. 발각되자 질풍처럼 말을 몰아 손견의 진중을 뚫고 나갔다. 군막에 있던 손견은 갑자기 밖에서 이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서둘러 말에 올라
30여 기를 이끌고 영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파수를 보던 군사가 아뢰었다. 한때의 인마가 나는 듯이 성을 빠져나오더니 곧장 현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손견은 장수들을 따로 부르지 않고 따라 나선 30여만을 이끌고 그들의 뒤를 쫓았다. 여공은 이미 산림으로 들어가 숲이 우거진 위아래로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았다. 손견의 말은 빨랐다. 그래서 혼자 앞장서 달리니 눈앞에 여공의 군사가 보였다. 손견이 큰 소리로 외쳤다. 개 섞어라. 여공이 말머리를 돌려 손견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겨우 하나만 맞붙고는 그대로 산길로 빠져 달아났다. 손견이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그것이 자기를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손견은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여공을 단칼에 베어버릴 생각만으로 뒤를 쫓았다. 그런데 여공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던 손견은 산으로 올라가 숨은 것으로 짐작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바로 그때 쾅하고 징소리가 울리더니 산 위에서 돌들이 어지러이 떨어지고 숲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움츠고 뛸 수 없게 된 손견은 온몸에 돌과 화살을 맞아 머리가 깨지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가운데 말과 함께 현산 밑에 쓰러져 죽으니 그의 나이 겨우 37세 때였다. 죽기 전 그는 자기가 전구곡세를 가졌다면 돌과 화살에 맞아 죽으리라 맹세하곤 했는데 따는 자기 말대로 된 셈이었다. 정사에 기록된 손견의 인물평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손견은 용감하고 강인하며 자기 힘만으로 몸을 일으켜 장훈으로부터 동탁토벌의 일을 권고받자 동탁이 파헤친 제왕의 능묘를 다시 파묻는 등 충성심과 씩씩함을 지닌 열사였다. 여공은 손견을 따라온 30여 기도 길을 막아 모조리 죽인 다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성 안에서는 황조, 괴월, 채모 등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갔다. 이에 강동의 여러 군사는 갈팡질팡 큰 혼란에 빠졌다. 배를 지키고 있던 황계는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을 듣고 수군을 이끌고 달려오다가 황조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황계는 두어 앞도 싸우기 전에 황조를 사로잡았다. 손책을 보호하며 급히 달아날 길을 찾던 정보는 여공과 마주쳤다. 솜씨가 월등한 그는 철청모를 꼬나들고 달려나가 싸운 지 몇 합 되지도 않아 여공을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양 군사는 날이 밝을 때까지 크게 싸우다가 각기 군사를 거두었고 유표군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손책은 한숫가로 돌아와 아버지 손견이 마구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전사했고 그 시신마저 유표의 군사가 성 안으로 떠매고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크게 목 놓아 울었다. 모여있던 병사들도 모두 다 따라 울었다. 손책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의 시신이 저들에게 있으니 어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자 황계가 말했다. 여기 적장 황조를 사로잡아 놓았으니 한 사람을 성 안으로 들려보내 강화를 청하고 황조와 주공의 시신을 맞바꾸게 하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굴리 황계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유표와 면식이 있사오니 저를 사신으로 삼아 성 안에 들려보내 주십시오. 손책이 승낙했다. 성 안에 들어간 황계는 유표를 만나 오게 된 까닭을 말했다. 그러자 유표가 말했다. 문내의 시신은 내 이미 관에 넣어 잘 모셔두었다. 그러니 속히 황조를 풀어 돌려보내라. 그리고 양 집안이 각기 군사를 거두어 다시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계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막 떠나려 할 때였다. 계단 아래에 있던 괴량이 앞으로 나섰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동의 군사는 한 명도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선 황계의 목부터 베신 다음 제 계책을 쓰십시오.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